제가 아주 황당한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 중간에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눈을 뜰 수 없이 그렇게 졸린 상태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저 양반이 설교를 했지? 그래서 어벙한 상태에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할 시간이 돼서 초청을 했는데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러 온 목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담임 목사가 저 대신 설교를 한 것이죠. 황당한 일이죠. 어제 제가 꾼 꿈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꿈을 꿔도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꿈보다는 설교하려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원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죽을 쓰고 내려왔다든지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 준비에 대한 그 압박이 의식, 무의식 중에 항상 있는 것이죠. 지난주는 제가 헝가리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그곳에 시차가 있는데 시차가 아주 묘한 게 거기에서 아침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딱 뜨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때는 정확히 이곳에는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안 뜰 수도 없고 뜨자니 이건 지금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인데 라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지나다가 내내 고생을 하고 왔더니 아마 어젯밤에 자면서 너무 졸려서 그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 제가 굉장히 졸립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오늘 좀 혹시 횡설수설하는 일이 있다면 저 목사가 지금 시차 적응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선교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90년 초에 제가 그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직후에 군부 쿠데타가 났었죠. 그 이틀 쿠데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직후에 이제 여러 청년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비전 출입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비전 출입으로서 동구권으로 진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기획하는 일이기에 여러 염려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의 기회가 과연 있기나 할까? 또 백인들이 사는 곳인데 우리 동양인들이 가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혹시 거부 반응이나 그런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번 답사 여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여정이었다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의 현진 리더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을 그 현진 리더들이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고 굉장히 반기고 기대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자기들에게 어떠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오면 함께 사역하면서 협력하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갈 만한 곳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가 답사팀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돌아왔듯이 저도 내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 출입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계획하고 답사를 다녀온 그 비전 출입의 목표지는 헝가리 말로는 베락사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입니다. 헝가리 그 북쪽
헝가리 북동쪽과 저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가운데 작은 원이 헝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큰 원이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만나는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 가운데 빨간 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베렉사스라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속해 있는 헝가리와의 접경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영토 분쟁 문제가 있고 또 긴장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거 위험한 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토 분쟁이 있는 것은 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맨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그게 크림반도입니다. 그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이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베렉사스라는 가운데 있는 빨간 점이 있는 그곳은 그 긴장 상태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실제로 있었을 때에도 이 지역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뭐 지금도 아주 일상적인 그냥 아주 평안한 그냥 뭐 아무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베렉사스라는 저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 우리가 들어갈 그 지역과 그 다음에 크림반도는 한 1000마일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아주 그런 뭐 안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좋은 소식을 제가 확인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베렉사스라는 지역은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영토입니다만은 원래는 그것이 헝가리 땅이었습니다. 주변에 그 헝가리가 있는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그게 원래 다 헝가리 땅이었는데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이 베렉사스라는 그 지역도 원래 헝가리 땅이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로 편입이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헝가리 사람들이 전부 2등 국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국적은 가졌지만 헝가리인으로 거기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니 또는 로마 피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집시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비전 출입을 하게 될 그런 곳입니다. 이 헝가리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 가운데 다슬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서 이제 유어범에서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헝가리 그 아버님 김성구 선교사님이 헝가리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었고 이번에도 와서 그 가족과 또 함께 좋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많은 도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헝가리는 1차 대전 이후에 소위 트라농 조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나라가 아주 완전히 축소가 돼 버립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국토 영토의 3분의 2가 주변 나라들로 다 분할이 돼서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남아보는 아주 슈링크 다운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헝가리 땅이었던 그 빼앗긴 3분의 2나 되는 큰 영토에 살던 모든 64%의 국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영토, 국민 다 아주 완전히 슈링크 다운이 돼버렸으니까 힘을 잃어버렸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는 남의 나라로 귀속이 되어져 버린 그 지역에 살던 헝가리 사람들은 국적은 새로운 국적을 갖게 되었지만 자기는 헝가리 사람이잖아요. 말도 헝가리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락이 되어서 차별과 냉대 속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그 베렉사스라는 지역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데 우크라이나라는 곳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나라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나라인데 공산 치하 70년을 거치면서 아주 가난해졌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에서 하나 그 메달을 딸 것을 기대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리듬 체조가 있습니다. 리듬 체조에 여러분들 손연재라는 선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청년이 아주 잘해요. 나가서 이제 하나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금메달, 은메달은 항상 리듬 체조의 강국인 러시아 선수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손연재가 동메달 하나 받을까 싶었는데 아깝게도 4등이 됐어요. 4등이 되었고 3등 동메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가 막 받아서 우는데 아쉬웠죠. 굉장히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선수가 우크라이나에서 4년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연습을 하는데 체육관에 난방이 안 되어서 그냥 그 추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바로 옆에 접경 지역이죠. 아주 춥습니다. 그 난방이 안 된 체육관에서 두꺼운 외투와 트레이닝 옷을 끼어 입고 그리고 4년을 리듬 체조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리듬 체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딱 붙는 얇은 가벼운 옷을 입어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조인데 그걸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안 됐고 그래 저렇게 지금 러시아에 이렇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저렇게라도 해서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 그것도 메달권에 들 수 있는 기대주의죠. 그런데 그런 선수를 서포트 해줄 수 없을 만큼 체육관이 난방이 전혀 안 된 곳에서 운동을 해야 할 만큼 나라의 상황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도 챙기지 못하는데 자기 나라 영토에 흡수가 되어서 변방에 살고 있는 그런 그 2등 국민 그 헝가리 사람들을 챙길 여력이 없는 것이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헝가리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에 속해 있지만 헝가리인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이제 헝가리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단 헝가리로 들어가게 되면 부다페스트라는 헝가리의 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헝가리라는 나라는 아주 그 중세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우리 옛날에는 오스만 터키라고 불렀던 그런 지금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왕가와 분할이 되어서 어쨌든 아주 강력한 힘을 10세기서부터 한 4, 5세기까지 그렇게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다 이제 완전히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나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그 부다페스트를 들어갔더니 전체 이렇게 보이는 나라의 분위기가 한국으로 치면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골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면 점점 시골로 갈수록 70년대에서 60년대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헝가리 국경을 딱 넘어서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지나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가 이제 베락세스라는 에어리어죠. 우리가 들어가는 그 헝가리안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지나가는 그런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저 자전거는 한국에 한 70년대 초나 60년대 후반이나 있었던 그런 식의 자전거입니다. 아주 아주 낡고 형편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게 하나의
아주 심볼릭하게 저에게는 저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브락사스라는 데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졸지에 영토가 우크라이나로 바뀌어버리면서 자기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소수민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그 헝가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헝가리 개혁교회가 디아코니아 센터라는 것을 베락사스에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수민족으로 차별과 냉대를 받는 이제 그 헝가리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돕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집시들이죠. 그분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것이 만약에 우리 팀이 그리로 들어가면 이제 저분들과 함께 저분들이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역의 그런 그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사역의 그 기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 지역은 모든 그 후생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보조가 거의 전무하거나 아주 극도로 미미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헝가리에서 그 우크라이나로 딱 들어가니까 그 베렉사스 지역이 되니까 길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포장도로가 있긴 한데 포장도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 다 섞여 있는데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아주 험한 그런 길이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에 사는 저는 이제 보이는 그 극빈자촌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저기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뭐 여러분 잘 사진이 그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그 느낌은 이게 사람 사는 어떤 환경이 아니고 가축의 축사 우리와 같은 곳에 그냥 갈 곳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거기에 버려져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1950년대의 전쟁 직후에 정말 비참했죠. 갈 것도 없고 다 폐허가 돼서 완전히 쓰레기 뭐 판자촌 그때 뭐 청계천 그런 빈민촌 뭐 그런 게 이게 다 이제 그런 식의 정부에서 이제 건물은 지어준 것이 있었지만 그냥 껍데기 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기름값이 10배 이상으로 쫙 치솟아 버리죠. 그러니까 저런 곳에 사는 분들은 기름을 아예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집안에 있는 작은 난로인데 저건 이제 나무를 구해다가 집안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그 히팅 시스템이죠. 다른 방들은 뭐 방이라도 없지만 이거 뭐 옆에 나간 부엌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뭐 추운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나무를 구해다가 떼야 되는데 나무조차도 어디서 그거 뭐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사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안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물을 가져오려면 저 어디 먼데 가가지고 뭐 개천물을 가져오기도 하여간 이 시대에 그 유럽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다가 이제 집시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차로 한 5분 정도 운전하면서 아주 멀미가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건 길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웅덩이에요. 전부 그냥 물 덜컹덜컹 하면서 차가 뭐 한 시속 5마일이나 갈 수 있을까?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렁울렁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헝가리의 그 가난한 빈민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저 이제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집은 원래 저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그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일대가 완전히 다 그 수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만 지어줬는데 껍데기 쉘터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문도 하나도 없고 창문이 보니까 다
다 그냥 비닐으로 했는데 그 비닐도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 이 추운데 안에 들어가면 히팅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시들이라는 분은 어떤 삶인가 하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마치 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안들의 삶과도 아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삶의 목적도 목표 의식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한 12시쯤 되면은 일어나서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정부에서 주는 아주 지극히 미미한 그 보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저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나 그냥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 집시 마을에는 여자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임기만 되면 바로 아이를 낳습니다. 13살, 14살 되면은 다 애를 낳습니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애 낳아가지고 그냥 키우다가 또 그 아이가 또 애 낳으면 애들이 보고 자란 게 다 저렇게 삶의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버려진 곳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그게 삶의 그냥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이죠. 다른 걸 접해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대물림이 그것이 연속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정신 개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의식조차 없습니다. 부모들이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유일하게 유치원이 하나가 있는데 저 유치원에 오면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좀 간식 먹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24시간 하루 동안에 따뜻한 밥 2끼와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온방시설이 되어 있는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저 유치원에 왔을 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집에 가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해도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내질 않았는데 이제 밥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일반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다 이제 저 교사들이 아주 그걸 받아서는 살 수조차 없는 정부에서 아주 조금 보조가 나오고 지금 저 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그나마 박봉이지만 월급을 주는 것은 헝가리 개혁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체 거의 돌보지 않고 개혁교회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버려진 마을이라고 보이는 그곳에서 아주 유일하게 그들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소망을 제시하고 힘을 쓰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헝가리 개혁교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났던 그 지역의 리더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산도르라는 그 베렉사스 지역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분이라든지 다 그 헝가리 개혁교회의 다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이 우리가 들어가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아주 세부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히 그렇게 반겨주고 아주 고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인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인종적으로는 코케이션에 속하고 또 언어적으로는 우랄 쪽으로 속합니다. 헝가리 쪽에.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슬로빅
그 말도 하고, 그러니까 소련 계통의 말도 하고요. 또 독일어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언어가 섞여서 살아갑니다만,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온 헝가리 사람들은 백인, 외모로는 백인인데 정서적으로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그냥 다혈질적인 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해요, 사람들이. 아주 순박하고, 뭐 한국 사람이 가서 백인에게 뭐 어떻게 하면 어쩔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전 뭐 그게 전혀 그런 게 없이 아주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가 참 어린데 아주 험블네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이렇게 한 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정말 그게 이렇게 받아줌이 느껴지고, 순박함과 험블함과 소박함, 그게 제가 그들에게서 느꼈던 인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과 헝가리 사람들 대부분, 아마 그것은 오랫동안 역사의 고난의 어려움을 당해오면서 그들이 가지게 된, 그리고 개혁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된 그런 덕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들이 이제 하루에 500개에서 약 700개 되는 빵을 구워서 매일 나누어 줍니다. 그게 없으면 그걸 받아먹는 아이들이나 누군가는 굶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걸 하고, 헝가리 지역에서, 여기는 이제 베렉사스,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니까, 헝가리에서 한 차로, 일반 버스로 가면 한 5시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헝가리 지역에서 개혁교회가 옷을 입던 옷들이지만 다 모아가지고 큰 차로 해서 계속 가져다만 주면 우리에게는 요긴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뭐 자원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은 그 지역의 의사가 2016년도만 해도 130명이 어딘가로 이주를 해서 이 베렉사스 지역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70년 공산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사라는 그 나라에서 그 당시 직업은 이 월급 받는 공무원이에요. 자기가 무슨 개인 프랙티스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인컴을 갖는 게 아니라 월급 받는 공무원이니까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공산주의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는 안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사회 같은 시스템과 이토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여전히 그 나라에서는 그 공무원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아주 소량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의사들이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을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한 의사들이 그 나라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웨스턴 유럽으로 가서 자기가 대우받는 데 가서 살려고 다 빠져나가는데 남아있는 이제 소수 의사들, 크리스찬 의사들이 좀 남아있는 거죠.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크리스찬 의사들이 남아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백성을 돌볼 여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돌보는 유일한 기관이 헝가리 개혁교단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헝가리 개혁교단은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도 개혁교단 소속이고 우리는 미국 장로교 개혁교단이죠. 거기는 헝가리 개혁교단. 그러니까 뿌리는 같대요. 전부 다 어디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 캘비니즘이라는 신학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한 번에 잠깐 반짝하는 무브먼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의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주 살리드한 신학적인 기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무브먼트가 아니라 신학적 기초가 생겼는데 그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이제 존 캘빈이죠. 그래서 그 캘비니즘에 의한 개혁 신학이 이 제네바에서 또 저쪽 스코틀랜드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그 캘비니즘의 후예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교도가 그러니까 캘비니즘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이고 또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그래서 그 헝가리 개혁교회와 미국 장로교단이 아주
깊은 그 긴밀한 공조 체제 속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양로원, 뭐 고아원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이게 뭐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 헝가리 개혁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의 형제 개혁교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소망과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일한 기관이 그 헝가리 개혁교회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 지역을 가게 되면 개혁 전통의 깊은 유산의 뿌리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서구 그 구라파 유럽 기독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접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죠. 우리는 뭐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나름대로 한국적인 신앙의 전통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다양한 그 교파적인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는 아주 그런 것이 몇 천 년을 두고 몇 백 년을 두고 또 대를 이어서 계속 그 개혁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온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아주 가보면은 그런 전통과 분위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곳곳에 그렇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서 한 잔의 물을 나눠주고 빵을 주고 또 그들과 함께 섬기며 사역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기회를 우리가 아주 가질 수 있는 잘 준비된 그러한 그리고 할 일이 참 많은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그냥 돕는다는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 돌려면 뭐 여기서도 할 수 있죠. 또 뭐 다른 뭐 남미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 뭐 할 데가 참 많잖아요. 온 세상에 가난한 이웃들 천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교단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죠. 이 장로교의 신학의 오랜 전통적인 그런 역사적 분위기, 신학적 분위기를 실감하면서 그 캘빈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그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오면은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개혁주의 칼빈이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밖에 나가서의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삶 전체가 크리스찬의 예배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함께 이 선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그 다른 지역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이 개혁교단의 서구적 전통이 깊은 역사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리치하고 풍부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에 아주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주 고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뭐 일주일이나 열흘씩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제 찾아가서 사역을 하고는 그것을 단기 선교라는 명칭보다는 비전 트립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중기 선교 뭐 다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데피니션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단기 선교는 찾아가는 그 대상 지역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전 트립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단기 선교와 같이 똑같이 하는데 포커스는 대상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찾아가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참가자들에게. 왜냐하면 대상 지역에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뭐 일주일 열흘 간다. 오고 가고 뭐 여행하는 시간 빼고 나면 그저 한 4, 5일 남짓 있는 그 시간에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곳에서 무슨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간다는 자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보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상, 다른 문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의 현장에서 삶으로 체험해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여기에 이 비전 출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트레이닝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도전을 통한 체험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이것이 이제 우리 비전 출입의 큰 의미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글로벌 월드라고 부르는 시대죠.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의 빌리지, 하나의 마을과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살던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갔지요.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아무 때나 지금처럼 그렇게 비행기 여행이 쉽고 또 인터넷이 있어서 국경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 다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고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오픈네스, 개방성입니다. 개방성과 수용성, 융통성이죠. flexibility.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수용성과 개방성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잖아요. 자기 기업이 들어갈 그곳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서 현지화 시키고 문화를 수용하게 하고 사람들을 익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지점을 차리고 이 일을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한다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좀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잘합니다. 훨씬 앞서 나가고 훨씬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도전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의 특징은 항상 해왔던 걸 그냥 해야 돼요. 해왔던 걸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참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늘 오늘이라는 것이 어제의 반복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또 반복. 지난해 했던 거니까 올해도 또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죠. 지속성,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향한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 같은 것도 해왔으니까 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한다는 그런 그저 그냥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이게 아주 전략적이어야 하고 아주 의도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가진 선교 정책을 우리가 만들고 수행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그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에 시행했던 것이 바로 그런 장기 전략을 가지고 진행했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출입은 3년을 단위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3 consecutive years we go to the same geographical location.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미가 되었든 잠깐 아프리카가 되었든 잠깐 한 군데 가는 거예요. 3년을 계속 가면서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 팀이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교 훈련 받고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년을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3년의 비전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해왔던 그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3년 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그곳에서 파악한 프로젝트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이 시대에는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 정말 진정한 교회죠. 가장 그 제3국가들이 어려운 것이 리더십의 부족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2세들 교역자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똑같습니다. 그 지역들로 들어가면 그 복음을 전달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깐 들어가서 뭘 하고 오는 그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또 신학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 사람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장기적으로 그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의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갈 때에 1년, 2년, 3년을 간다면 꼭 같은 사람들만 3년을 가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좀 바꿔서 가야죠. 한 반씩 또는 3분의 2 정도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비전 출입을 가서 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비전 출입의 의미죠. 영적 훈련과 선교의 훈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역자도 마찬가지죠. 3년 간다면 담임 목사만 그냥 혼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도 한번 가고 부교역자도 또 가고 그 다음 또 부교역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부교역자들도 가봐야 훈련받고 경험 있고 그래야 그분들이 나가서 다음에 다른 어떤 자기 사역을 할 때에도 준비되고 훈련된 그 기반을 우리 교회가 마련해 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선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하는데 선교에 뭐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죠.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럴 게 아니라 또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5년 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다다라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개의 교회를 돕고 있다면 5년 후에는 뭐 50개로 늘어난다든지 100개로 늘어난다든지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그런 어떤 목표를 준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는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define 해주신 성령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령 받으면 뭐 이상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게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define 해주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에도 가는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로 치면 우리의 지역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브루클린 센터와 이 미네아폴리스 트윈시티 지역을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겠죠. 또 유대라면은 그보다 좀 더 확장된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미국 전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두 개의 문화권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 문화권이 합쳐져 있는 그런 사회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i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 있는 우리
한국, 북한 이런 곳이 이제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rest of the world, 모든 나머지 해외의 다른 모든 나라들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와, 과, 와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죠. 이 단어들이 히라보에서는 카이라는 말로 쓰고 계십니다. 이 카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nd에 해당이 되는 말인데 이 히라보에서 이 카이라는 말은 시제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 선교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도 가고 유대 끝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선교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 이런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역 선교도 해야 하고 미국 선교도 해야 하고 한국,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세상 모든 끝의 선교를 동시에 다 같이 시행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2 사도도 보면은 그들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땅끝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보다 어려운 그런 이웃 교회들을, 형제 교회들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헌금을 해서 사도들 편에 이렇게 그것을 보냈고 그렇게 했듯이 헝가리 개혁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증거라는 것은 개인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개혁 신학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첫 번 선포가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 오셔서 가장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그런 아주 정식 설교가 나오죠.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조막가도 보니까 사도행전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은 패턴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 된다고 했고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그렇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상에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비전을 주는 일인데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죄 때문에 얼마나 굽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 정치적인 일들이라든지 경제, 무슨 이 세상 시스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는 더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없도록 견제하는 그런 이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죠. 사람 살만한 세상 만드는 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의 모습, 그런 세상, 서로 사랑하고 쉽게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그런 세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면은 다 같이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런 그 세상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말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근데 여기서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내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의 해입니다. 아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는 내년을 희년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모든 것들을 좀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그런 이제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해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헝가리 개혁교회는 우리 종교 개혁의 개신교의 유산이 아주 깊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런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아직 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치며 들려볼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데브레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브레첸이라는 것은 개신교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우리 한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은 로만 캐톨릭의 로마가 있다면, 그 이탈리 로마, 바티칸 그곳이 있다면 개신교회는 데브레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로마가 데브레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개혁신앙, 켈빈주의의 그런 신학과 전통이 역사 속에 깊이 살아있는 아주 유명하고 유서 깊고 역사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비전 출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희년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서 개신교 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영적 유산의 성지를 우리가 동시에 방문하면서 피 흘려서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그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 교회, 개혁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